네. 자, 이번 시간에 57페이지 하단에 있는 재고자산의 저가법. 예, 여기가 진짜 평가예요. 자, 이 저가법이라는 말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저가법. 예, 저가,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재고자산은 말이죠. 재고자산은, 자, 여기 설명이 나오네. 저가법. 저가법이라는 것은 취득 원가하고 시가를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네. 취득 원가가 지금 취득 원가가 가령 100원인데 시가가 150원이다. 그러면은 취득 원가가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장부에 기록된 거예요. 이 취득 원가가 이게 지금 장부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평가를 안 해요. 왜냐? 낮은 금액이 100원이니까.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으로 하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100원이고 시가가 150원일 때는 안 합니다. 평가를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됐다면 자, 장부 금액, 즉 취득 원가는 100원인데 시가를 조사해 봤더니 80원이래요. 80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죠. 아까 이게 잘못됐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림을 아까 잘못 그렸네요. 네, 다시 한번. 네, 취득 원가하고 시가를 비교해 봤어요. 자, 취득 원가는 장부에 기록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야죠. 평가를 안 하는 경우. 자, 취득원가는 100원인데 시가가 150원이다. 그러면 평가를 안 합니다. 이 말이에요. 평가를 안 합니다. 근데 반대로 취득원가가 100원인데 시가가 80원이 됐습니다. 하면은 이게 낫네요. 시가가. 이럴 때는 평가를 하라. 즉 장부를 수정한다 이겁니다. 이 평가라는 것은 장부를 수정한다. 장부 수정. 장부를 수정한다. 언제만? 저가법으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만. 좀 특이하죠?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나중에 유형자산 배울 때 유형자산을 평가할 때는 이거에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건 가격이 올랐을 때는 자본으로 처리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비용 처리예요.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은 이제 지금 뭐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평가를 하려면 그냥 다 하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평가를 하라고 그러고 가격이 오른 것은 평가하지 말라고 했을까? 자, 아까 여러분 재고자산을 높게 잡으면 원가가 하락한다고 그랬죠. 재고자산을 높게 잡으면 원가가 하락합니다. 매출원가가. 그만큼.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요. 이익이.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게 조작할 수가 있어. 이익이 많이 나게 분식회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거는 평가하지 말아라. 인정을 안 해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저가법 평가해라. 자, 그러면 재고자산을 낮게 고쳤어요. 장부를 100원짜리를 80원으로 고치면 20원만큼 원가가 올라갑니다. 원가가 올라가면 이익은 줄어들어요. 이익이 줄어들어서 뭐 국가나 조세관청이 좋을 건 없겠죠. 그러나 이건 국가나 조세관청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회계 처리 원칙은 유용한 회계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세법은 국가가 조세관청이 세금을 많이 거둘 어떤 목적이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분식회계를 막으려는 데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격이 떨어졌으면 이건 해. 가격 떨어졌는데 너무 장부가 잘못되어 있잖아. 장부 고치세요. 예, 사실대로 표시하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그냥 취득원가로 하세요. 이건 팔아봐야 알아. 예. 이 시가라는 건 팔아봐야 알지. 아직 실현되진 않았으니까 그냥 취득원가 고수하세요. 그래서 원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저가법 가격이 하락했을 때만 시가가 떨어졌을 때만 평가한다.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럼 기업들이 이 자기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시가가 원가 이하로 떨어진다면 왜 그럴까? 예. 우리 회사가 보유한 재고가 갖다 팔려고 하는데 매입했던 가격보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상품을 100원에 사왔는데 갖다 팔려고 하니까 80원이래 그게. 그렇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이유냐? 우리 재고에 어떤 손상을 입었거나, 예. 우리 재고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무슨 어떤 손상이 있으면 갖다 팔면 제가 못 받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영업주기에 판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것은 제때 판매를 못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분양을 했을 때는 정상 가격을 받는데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막 가격을 조금씩 내려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재고도 정상적으로 판매가 일어났어야 될 때 그때 못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팔려면 제 가격을 못 받아. 그러면 시장에서 제 값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또 세 번째,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졌거나 기술이나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 가치가 하락을 해버렸어요. 예, 판매 가치 하락입니다. 예, 유행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 때는 그걸 100원에 샀지만 지금 팔자면 우리가 사온 가격도 못 받는 거예요. 유행이 지나버려가지고. 또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원재료 같은 경우는 그걸로 제품을 완성을 해서 판매하는데 원가가 지금 새로운 원료 사서 만드는 것보다 더 들어가. 네. 지금 우리 회사에 보관 중인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제조원가가 다른 원료 사다 만드는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러면 그 원재료는 새로 사서 쓰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 있는 걸로 만들지 말고 새로 사서 쓴다. 이런 원재료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 회계처리입니다. 그러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회계처리를 그 가격이 하락한 것을 이렇게 손실로 처리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우리 당좌자산 배울 때 그것하고 아주 비슷하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자, 그런데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영업의 비용. 아시겠죠? 영업의 비용. 그런데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여기 보세요. 매출 원가입니다. 같은 비용이지만 이건 매출 원가로 들어가 버려요. 네. 우리 손익계산서에 보면 비용이 메뉴에 매출 원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게 비용이 4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비용 개정 과목이다 그러면 그 비용이 매출 원가냐, 판매비와 관리비냐, 영업의 비용이냐, 법인세 비용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비용은 매출 원가예요.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금액의 차이인데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해라. 매출 원가에 가산. 그러면 상대 계정가격이 뭐냐?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에서는 만약에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영업외 비용 처리하고 대변이 바로 단기 매매증권에서 자산 감소시켰죠. 그러나 이건 직접 안 해요. 직접 상품 이렇게 안 하고 또는 원재료 이렇게 안 하고 충당금 계정을 만듭니다. 여러분 충당금 계정값은 언제 만들었냐면 그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온 매출채권 배울 때 못 받을 매출채권에 대해서 예상되는 받지 못할 회수가 불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오면서 직접 자산 감소 안 시키고 대손 충당금 설정했었죠. 그 원리하고 같아요. 재고자산 상품에서 직접 안 빼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그러니까 상품이면 뭐예요? 상품 평가 충당금. 원재료면 원재료 평가 충당금. 이렇게 충당금을 세워서 간접적으로 재고자산에서 빼줍니다. 충당금이라는 것은 대개 자산의 차감 계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에 대한 차감 계정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이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만약에 재고자산을 계정가별로 세분화해서 만든다면 상품 평가 충당금, 원재료 평가 충당금, 제품 평가 충당금 이렇게 충당금을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감소인 거예요, 이게. 왜? 재고 자산에서 차감한다고 그랬죠? 이게 자산 감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래후 판료소, 우리가 그 아주 중요하다는 그 거래후 판료소 있었잖아요. 그대로 붕괴가 일어나는데 가끔 이런 붕괴는 선생님, 이거 자산 감소예요, 증가예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자산이 아니고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의 차감 계정을 대변에 기록하면 이게 자산 감소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건 자산 감소인 겁니다. 자산의 차감 계정. 자, 그래서 자산 감소를 간접적으로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요거 조금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바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라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거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 순실현 가치 이 얘기 하기 전에 이걸로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우리가 처음에 취득한 게 100원에 취득을 했었어요. 근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80원으로. 그래서 이때 평가를 했습니다. 얼마 평가를 했냐면 20원만큼, 이 차이가 20원이니까 20원만큼 하락을 해서 여기 재고자산 평가 손실 20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0원 해서 자산 감소시키고 비용 처리했어요. 이 비용은 매출 원가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매출 원가입니다. 근데 환입이라는 건 뭐냐? 가격이 요때는 연도가 좀 다르겠죠? 요때는 2019년도, 이때는 2020년도,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이 됐습니다.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올라버렸어요. 뭔가 아까 이런 요인들이 있죠? 뭐 진부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예, 시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어떤 여건, 다른 여건들이 같이 반영이 돼가지고 제값을 받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제값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높아. 130원을 받게 됐어요. 130원. 시가가 130원이 됐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환입을 그래? 그러면 여기서 80원하고 130원 요 차이
50원이 차이 나는구나. 50원을 환입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저가법이기 때문에 항상 최초에 취득한 요 금액, 요 100원 이내에서만 환입을 해요. 그래서 50원이 아니고 50원을 환입시키면 틀리고, 여기 있는 요 환입은 매출 원가에 가산했던 요 20원만 돌려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최초의 취득금액 이상으로 오른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이 되어서 원래 최초의 장부금액보다 더 오른다 하더라도 그 더 오른 거, 요 30원은 무시하는 거예요. 요 크기는 20원만큼만 회복을 한다. 그게 2번이에요. 자,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해야 한다.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매출 원가에서 빼줘야 되겠죠? 아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했죠? 그럼 환입할 때 매출 원가에서 빼줘야죠. 매출 원가 차가. 근데 계정 과목이 평가 손실이 아니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환입시켰다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걸 쓰면서 이건 매출원가에서 빼주는 거예요. 차감. 아까 거는 매출원가에 가산했었죠. 위에서는 매출원가에 가산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0원을 여기서 아까 20원 잡았었죠. 여기서 20원 차감시켰었는데 그만큼이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차변에 와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0원.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요거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고 하는 거 있죠? 시가. 이 시가는 순실현 가치를 의미합니다. 순실현 가치. 이 시가는 순실현 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제 순실현 가치가 뭐야? 아셔야 되겠죠? 네. 순실현 가치는 실제로는 시가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볼까요? 자,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 가치를 말한다. 그러면 순실현 가치가 뭡니까? 했더니 공정가치, 이게 지금 시장 가격이에요. 시가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공정가치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순실현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재고자산 평가 문제를 내려면 시험지에서 시험에서 다 알려주죠. 공정가치는 얼마고 판매비는 얼마다. 만약에 공정가치는 알려주는데 판매비가 얼마인지 알려주질 않아. 그러면 그냥 판매비 없다고 보시면 돼. 예. 판매비 알려주면 그걸 빼야 돼요. 순실현 가치하고 비교한다. 시가하고. 예.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제품이나 상품 다 만들어진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일반법으로 하는데 아직 안 만들어진 거, 즉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아까 그랬죠. 다른 원료로 사서 쓴다고. 그게 뭐냐면 현행 대체 원가. 현행 대체 원가를 순실현 가치라고 그래요. 원재료의 경우는 현행 대체 원가라는 건 뭐냐면 현재 원재료 말고 다른 원재료를 사면 얼마냐. 예. 다른 원재료를 매입하는 가격. 이거는 상품이나 제품 우리가 시장이 있죠. 팔아야 되니까
판매 가격에서 판매비를 빼고 원자료는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가격하고 비교해요.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뭐예요? 매입하면서 만약에 운반비가 들어갔다. 그거 다 포함해야죠. 매입원가에 다 넣는 거니까. 그래서 원자료는 매입원가, 현행 대체원가를 쓰는데 시험 문제는 원자료는 안 나오겠죠. FAT 1급에서는 제조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이니까 순실은 같이 이걸로만 실기시험에 나오면 위에 걸로만 나오게 될 겁니다. 야,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이 거의 끝나갑니다. 네, 지금 이거 평가도 이 개정 과목 이름이 아주 좀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척척 지금 다음 시간 되면 벌써 까먹어 있어요. 네, 지금은 맞아,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거는 기억이 나겠네요. 왜냐면 자주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당좌자산 할 때 그래서 몇 번 나와서 두 번째 나오면 좀 익숙해집니다. 그런 개정 과목들이. 자, 충당금도 어느 정도? 네, 대손 충당금 우리 매출채권 배울 때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배웠단 말이에요.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기말에 설정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것도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의 차감 개념 이것도 똑같고 차감하는 거. 네, 그렇게 이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 과정 가격이 다시 올랐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지? 자, 저쪽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그대로 없어져요. 근데 가격이 오른 거 전체 계산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최초의 장부금액까지만. 네, 그까지만. 그 금액만 여기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차감했던 그 금액만 다시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차변에 와서. 그리고 대변에 이게 어려워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그래서 우리가 뭐 뒤에 환입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냐? 별로 없었. 매입 환출은 있었죠. 매출 환입 아직 매출이 수익이 안 해서 뭐 환입 들어가는 거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재고자산 할 때 우리 매입 환출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환출은 반품시킨 거라고 환입은 다시 들어왔다 이거예요. 들어왔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되돌아왔네. 그래서 어떻게 원가에서 빼주자. 원가에서 빼주자. 여기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원가에 더해주자.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다는 것은 TAT 한 2급 정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FAT 1급에서는 요 분계만 좀 기억하죠. 네. FAT 1급에서는 요 분계까지는 좀 아시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모 손실입니다.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 말이 좀 어렵죠? 감모 모자란다 이거 모자란다. 모자라서 얻는 손실 뭐가 모자라요? 수량이 차이가 난다. 수량이 차이 나는 손실 감모 손실이라고 그럽니다. 수량의 차이가 나는 손실 감모 손실. 우리가 물건이라는 것은요 장부보다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 재고는. 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운반하다가 깨져가지고 이게 쓰레기 돼버린 것도 있고, 네, 전구따마 같은 거, 형광등 전구따마 재고 이렇게 박스에 있는데 덜컹 내렸더니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다 쓰레기장에 가버리죠. 이게 취급부주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항상 재고는 지가 스스로 느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큰 잘못이에요. 그건. 대개는 부서져서 또는 부패해가지고 아니면 액체나 기체로 된 것 같으면은 이렇게 용기에 옮겨 담고 이러면서 막 증발되고 이래가지고 자연적으로 감소. 그걸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감소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급부주의. 잘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차를 했으면 괜찮은데 뒷다 바닥에다 그냥 막 던져가지고 다 깨져버렸다. 이런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비정상. 그래서 감모에는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으나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이건 매출 원가야. 이건 매출 원가에 더해야 돼. 정상적인 거예요. 예. 우리가 매출 원가 가는 게 뭐예요? 그 상품 매입할 때 모든 비용이 다 매출 원가잖아요. 그게 다 팔렸다고 보면. 그러니까 보관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감소하는 것도 그냥 매입 비용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원가로 보자. 매출 원가. 정상 감모는 별도로 회계 처리를 수기로 할 것은 없어요. 실무에 가서는. 그러나 이제 매출 원가에 가산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정상 감모는 개별적으로 전표를 입력해야 돼요. 자동으로 안 돼요. 비정상 감모는. 그래서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건 영업 외적인 거예요. 영업 외적인 거.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정리하는 비정상적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뒤에다 던져가지고 뭐 제품이 다 파손됐다든가 아니면 막 장마철인데 창고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는 바람에 소낙비 같은 게 들어서 가지고 전부 제품이 다 망가져 버렸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관리 부주의,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에요. 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나옵니다. 자, 정상적 감모는 회계 처리를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차변이 매출원가, 대변은 그것이 상품이면 상품, 제품이면 제품이 되겠고,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없어졌으니까. 근데 정상 감모는 그 자산의 감소를 매출원가로 처리해요. 자, 비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도 상품 없어졌어요. 상품이 없어졌어요. 자산 감소예요. 대변은. 근데 차변을 뭐로 부르냐? 영업의 비용.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이 개정 과목으로 별도로 처리해야 돼요. 정상 감모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는 하지만 비용은 개정 과목은 매출원가다 이거예요. 매출원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인 건 맞아. 그런데 회계 처리는 매출원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매출원가로. 근데 비정상적인 감모는 개정 과목을 아예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곧 뭐 다음 주부터는 이 프로그램 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기는 한지 전표 입력 메뉴에서 비용 만약에 오늘이 7월 6일이다. 오늘 재고자산 감모 손실 처리할 게 있어요. 차변에 재고 한번 해볼까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939번 900번대 코드가 요 900번대 코드가 영업외 코드예요. 밑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뭐예요? 아까 배웠던 거. 가격 하락한 거. 이건 가격이 하락한 거. 가격이 하락한 거.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거는 매출 원가에 가산되는 거죠. 매출 원가에 가산되고 여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이걸로 처리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이 말이죠. 이게 만만치 않죠. 공부할 내용이.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재고자산 쪽이. 개정 과목은 그렇게 뭐 헷갈릴 거 없죠. 상품 아니면 제품이고, 제공품, 반제품, 원재료, 미착상품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고자산 취득원가부터 또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계산 방법, 매출원가 계산 방법, 또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거기다가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의 회계 처리, 그리고 양이 부족한 감모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야, 뭐 이렇게 복잡하구나 참 회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회계가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예, 복잡한 건데, 그러면 이 회계 업무 하는 사람들이 이 복잡한 모든 회계 처리를 다 알고 척척척 하고 있느냐? 예, 다 알고 척척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게 반복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쉬운 회계 처리를 매일매일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일이 많다. 근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건 어때요? 예, 시험은 쉬운 것만 반복하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끔 사용하는 회계 처리도 이 사람이 아느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재고자산 마쳤으니까 뒤로 가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죠. 몇 페이지에 있나 모르겠네요. 324요? 네, 324로 가시죠. 네. 자, 지금까지 쭉 재고자산에 대한 이론을 했는데 한번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예, 4번입니다. 자, 우리 재고자산은 제품, 상품, 제공품, 반제품, 소모품, 미착상품 이런 것들이죠. 예. 자, 제품, 제공품. 2번은 뭔가요?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보유 토지. 판매용이면 토지도 재고자산이에요. 판매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다 재고자산이다. 비품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우리 이제 재고자산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에서 유형자산 배울 거예요. 이건 유형자산이죠. 다음 2번. 다음 내용에서 가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가가 상품의 결함 정도가 반품해야 할 정도냐 그랬습니다. 반품해야 될 정도냐. 납품받은 상품 100개를 검수한 결과 5개가 결함이 있습니다. 상품을 100개를 오늘 입고를 받았군요. 근데 반품해야 할 정도냐. 매입 환출, 가번이 매입 환출. 나번은 뭔가요? 요 부분이죠. 나번. 깎아달라 해라. 깎아달라 요청하세요. 결함이 있으니까 깎아달라. 상품의 결함에 대해서 깎아주는 것을 애누리라 하거든요. 그래서 매입 애누리가 나번이 되겠습니다. 할인은 그 상품 외상 매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면서 할인받는 거. 그게 매입 할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이 답이 되죠. 다음 문제.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된 박 부장과 이 대리의 대화 내용이다. 다음 대화에서 가나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은 매입한 상품 중 결함이 있는 것이 어떻게 처리됐나요? 결함이 미미하여 반품을 하지 않고 반품을 하지 않았다. 반품이라는 건 매입 환출이죠. 반품을 하지 않고 매입 가격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반품을 하지 않고 할인 받았으니까 매입 애누리네요. 가번은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나머지 상품은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지급 기일보다 빨리 지급하여 할인을 받겠습니다. 이건 매입 할인이네요. 네.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4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볼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매출원가가 높게 나타나는 순서. 자, 여러분 원가가 높아지면 이익은 낮아지는 것이죠. 아까 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 선이총후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선이총후의 반대는 어디에 있나요? 2번에 있는 거죠. 1번이 선이총후, 선입선출이 가장 크다는 거고 2번의 선이총후는 후입선출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후입선출법은 원가가 제일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익이 가장 적은 겁니다. 후입선출은. 답은 2번인 거예요. 다음 5번. 기업은 일반적으로 원가의 흐름에 가정하에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을 파악한다. 최근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매출원가를 보고하는 방법과 자, 최근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 원가래요. 매출원가. 그러면 최근 것이 판매된 걸로 봤다는 거죠. 매출원가라는 건 매출이 일어났다. 최근 것이. 그러면 후입 선출. 가번은 후입 선출. 나번 최근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보고하는 방법. 최근의 시가가 기말 재고래요. 선입선출. 선입선출이 최근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 기말 재고자산으로 보고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가요? 네, 1번.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가 되셨죠? 다음 6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기의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냐? 자, 뭐 이런 데이터를 몇 개 주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라든가 또는 매출원가를 구하라든가 이런 문제 참 잘 나옵니다. 그럴 때는요, 이렇게 T자를 딱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다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써놓으셔도 되고, 시간 없으면 안 써도 이게 상품이다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여기 네 가지를 갖다 채우면 돼요. 기초상품 재고액 20만원, 또 단기상품 매입액 그 밑에 적는 거죠. 30만원. 그 다음에 대변으로 가서 기말상품 재고액. 근데 지금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냐 하고 구하라. 그러려면 이걸 알아야죠. 매출원가를. 매출원가를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알려주지 않고 이거 가지고 우리 보고 계산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그때 써먹으라는 거예요. 매출원가에. 자, 매출원가하고 매출액하고 매출 총이익이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맨 꼭대기에 세 개가 쭈르륵 나옵니다. 순매출액, 매출액에서 저기 있는 매출원가를 빼가지고 매출 총이익이라고 기록하죠. 맞죠? 그러니까 80만 원에서 저기 있는 X 매출원가를 빼면 35만 원이래요. 그럼 매출원가가 얼마라는 뜻일까요? 45만 원이다 라는 거죠. 빼기 해보면 여기 45만 원이다. 45만 원.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차변의 합계 다 더하면 얼마예요? 차변의 합계 더하면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이니까 여기도 50만 원이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45만 원이니까 재고는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 들어가는 재고액은 5만 원이다 이거죠. 5만 원.
50만 원에서 45만 원 빼니까 5만 원. 그냥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메인 매출 자료에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에 의한 4월 말 재고자산의 금액은 재고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죠. 4월 한 달 것만 줬으니까 4월 말로 계산해봐라. 자, 선입선출법 이제 이해를 해볼 거예요. 아주 쉬워요. 자, 선입선출법이다 하는 건 뭐예요? 장부를 먼저 입고된 것이 먼저 판매된 걸로 이제 계산해 나간다 이거예요. 그게 선입선출이에요. 자, 선입선출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4월 1일 날 매입 100개 400원에 한 개당 400원에 샀어요. 그 다음에 5일 날 매입 50개 한 개당 440원. 가격이 올랐네요. 자, 4월 10일 날 이제 물건을 팔았네요. 드디어. 근데 8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 80개는 어디 걸 팔린 걸로 보느냐? 1일 날 거. 여기에 이거 80개가 팔리고 재고가 이제 20개 남은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선입선출입니다. 자, 그러면 선입선출로 재고 자산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여기 20개가 지금 20개가 남은 거죠.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400원짜리죠. 한번 곱하기 해 보실래요? 얼마 나오나요? 20개 곱하기 400원은 8,000원 나옵니다. 그 다음 요 50개는 다 재고죠. 5일 날 거. 50개 곱하기 440원이면 얼마 나올까요? 5, 4, 20, 5, 4, 20. 22,000원? 응? 22,000원. 계산 직접 해보셔야 늘어요. 두 개 더하면 3만원이 나오죠. 네. 이런 원리가 선입선출이에요. 그래서 선입선출로 하면은 재고자산은 3만원입니다. 2번과 현재 3번이 맞았어요. 2번과 3번. 후입선출로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저분하니까 이제 지울게요. 선입선출로 했던 거. 자, 지우고. 이번에는 후입선출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장부는 똑같은 장부인데 후입선출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매출 80개 이거를 후입선출이니까 5일 날 거 일단 다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도 없어. 그리고 1일 날 거에서 30개를 줄여요. 팔았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70개 재고 남았죠. 이게 재고인 거예요. 70개가 얼마짜리가 남은 거예요? 400원짜리 남았으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4,000원 28, 28,000원이 나오죠. 조금 전에 선입선출로 했을 때는 재고자산이 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입선출로 했더니 28,000원이 나왔습니다. 2,000원의 차이가 생기네요. 그 차이는 1일날 매입했던 단가와 5일날 매입했던 단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재고를 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익이 어느 게 많이 난다고 그랬어요? 선입선출이 이익이 많이 난다고 그랬죠. 자, 지금 3만 원이 더 큽니다. 왜? 재고자산이 더 크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재고 금액을 키우면 부풀리면 원가가 작아진다. 원가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재고 금액이 선입선출이 2,000원 더 크니까 이익이 원가가 2,000원 더 작아져가지고 이익이 2,000원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매입할 때 가격이 똑같이 400원이면 아무 차이 없어요. 선입선출로 하나, 후입선출로 하나, 가격이 똑같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재고 금액이 똑같아요. 하지만
매입시마다 단가가 다를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장부를 정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재고 금액이 달라지고 매출원가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 회사는 재고 자산을 평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딱 3줄짜리 장부인데도 2,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양이 많고 단가가 세면은 더 금액이 커지는 거죠. 답이 2번이다. 예. 또 비슷한 문제입니다. 예. 8번까지 하고 우리 쉴게요. 8번까지 하고. 다음은 재고자산 실지 재고조사법에 의해 기록된 주식회사 한공의 4월 매입과 매출 자료이다. 선입선출 법에 의한 4월 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도 같이 계산해라. 얼마냐 알아봐라. 단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없다. 네, 없으면 뭐 이 장부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죠. 자, 선입선출법 아까 3줄짜리 해봤는데 이번에 좀 줄수가 많아요. 네, 데이터가 많아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월 초에 100개가 있었네요. 3월 10일 날 매입을 200개 했네요. 그리고 18일 날 팔았습니다. 자, 250개 이거 정리해 볼까요? 선입선출이니까 여기 월초 재고는 이제 없어졌죠. 그 다음에 10일 날 거에서는 150개가 없어졌죠. 팔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50개 남았어요. 예. 재고만 지금 먼저 재고를 기준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재고자산만. 예. 자, 그러면 재고자산을 한번 따져볼까요? 50개는 300원짜리. 355 15,000원. 동그라미 3개 맞고요. 그 다음에 30일 날 매입한 100개는 그대로 팔리지 않고 그대로 재고입니다. 100개 곱하기 350원 하면 얼마일까요? 35,000원. 두 개를 더하면 그게 재고 금액입니다. 그러면 5만원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15,000원 더하기 35,000원은 5만원이다. 답은 2번에서 찾아버렸네요. 재고자산이 5만원인 건 2번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답, 실제 시험이라면 2번 답 찍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매출원가는 계산해 볼 것도 없어. 자, 근데 매출원가가 65,000원이 나오나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원가란 뭐냐? 이 250개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250개의 원가가 얼마냐 이거예요. 우리가 선입선출이니까 아까 100개 이거 100개 이게 원가입니다. 자, 100개에다가 이거 150개. 자, 100개는 200원짜리. 그럼 100개 곱하기 200원 하면 2만원. 거기다가 여기는 150개는 300원짜리. 150개 곱하기 300원. 하면은 얼마나 나올까요? 3, 5, 15, 3, 3일은 3. 45,000원. 그렇죠? 그래서 이 45,000원하고 2만원을 더하면 65,000원 나오죠. 판매된 거에 원가를 계산하면 그게 매출원가. 남아있는 재고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재고자산. 참고해서는 그냥 그렇게 줘. 요 두 개 더한 것이 여기 있는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뭐 요 7번, 8번 두 개 풀면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길어야 4줄, 짧으면 3줄 이렇게 금방 막 이게 연필로 살짝 해서 계산이 가능하도록 원리만 알면 답을 맞출 수 있도록 문제를 내요. 이걸 막 10줄 막 이렇게 길게 문제를 안 내요. 한두 개, 뭐 많아야 5줄 정도 이렇게 문제를 낸다. 선입선출과 후입선출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자, 우리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